날마다 덩치를 키워가는 유튜브에 최근 청소년의 진로희망 사항에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파다한 가운데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창의적 활용 능력, 민주적 소통 능력, 그리고 생산자로서의 책임 의식 등은 마치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5대 필수 영양소와도 같습니다. 미디어와 관련된 이 5대 필수 영양소가 없다면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온전하게 살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는 미디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디어 교육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점점 더 청소년에게 익숙해져가는 미디어 매체. 그러나 한국의 미디어 교육은 청소년 여러분을 가짜와 루머로부터 지켜줄 만큼 잘 성장해 있을까요? 저희는 앞서 미디어가 미디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조사해 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현재 음란성이나 폭력성 혹은 허위성을 담은 제재가 필요한 영상물들이 어떠한 제재도 없이 청소년을 불문하고 소비자 모두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재 없는 미디어 흐름 속에서 올바르게 미디어를 수용하기 위해 청소년들은 현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통해 수업을 받지만 항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본질과 어긋나 있거나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수업 방식이라는 한계를 맞닥뜨리고 제대로 된 효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와다큐는 위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한 미디어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고자 이 영상물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한국의 미디어 교육에 대해 또한 미디어 교육의 역사부터 외국의 미디어 교육 방향, 이러한 미디어 교육의 부족 문제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낳았는지까지를 함께 알아보시죠. 한국의 1980년대에도 미디어는 존재했습니다. 필연적으로 따라온 미디어에 대한 교육은 특수한 언론 환경에서 현장 실천가와 교사, 사회운동가가 중심이 되어 미디어 운동, 수용자 운동을 전개하며 출발했죠. 미디어 교육은 언론 수용자 운동의 한 방법으로 전개된 경향이 있어 당대의 한국여성단체협회, YMCA, 한국여성민우회, 민주언론운동협의회와 같은 단체가 언론 현상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기르고 언론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며 잘못된 언론의 구조나 내용을 개선하는 데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민주적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야 언론의 자유가 향상되었습니다. 미디어 교육의 내용과 방향은 권력 통제보다 자본의 통제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운동가나 교사 등이 중심이 된 1980년대에 비해 초등, 중등, 고등학생의 미디어 교육이 활성화되어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적극적 감시를 개선하고 미디어 교육의 사회운동적 성격을 규정하는 데 열성을 다했습니다. 2000년이 되어서는 신기술 매체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매체의 적응함과 동시에 미디어 교육은 교육 문화활동으로 변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상 미디어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청소년 영상제가 개최되는 등 문화활동이 전개되고 이는 청소년의 삶 깊숙이 미디어가 파고드는 시작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 시민사회나 단체부터 학교, 공영방송사와 통신사까지 넓은 영역에서 미디어 교육이 실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시청자 제작 교육 및 스마트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고 이전부터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가톨릭 단체가 운영하는 미디어 센터와 닮아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미디어 센터의 설립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Playground is their thing, whether it's go-karting or engineering or anything. There's all kinds of simulators all over Helsinki. This is just a video production part of it. 청소년들은 이곳에서 신문과 방송, 사진, 음악 등 다양한 미디어를 교육받고 제작에 참여합니다. Nowadays when you can just put your music on YouTube, Spotify, everywhere, it's important that you have good quality. And of course that here is people who can give you some advices how to deal with record labels and stuff like that. 그러나 이러한 미디어 교육 양상은 제한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체계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성장과 발달의 가장 큰 축이 되는 유아 대상의 미디어 교육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나마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교육보다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이마저도 체계화되지 않은 일시적 교육이었기에 교육의 실행과 실천의 한계를 가져왔습니다. 더불어 미디어에 대한 지식 및 정보 습득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체계적 미디어 해독 방법의 제시 또한 부족했죠. 청소년들은 미디어를 분별적으로 받아들일 교육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따라온 문제들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청소년의 음란물 및 성착취물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져 청소년의 성인지 감수성, 즉 남녀 간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의 곳곳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하는 민감성은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이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N번방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N번방 사건은 청소년을 갓 벗어난 20대 초반들이 집단에 속하여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통해 수익을 얻었던 사건으로 이와 함께 밝혀진 이용자의 나이대에서는 10대도 일부 차지하였음이 밝혀졌고 경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희 해와 다큐가 생각하기에 이 사건 또한 청소년의 음란물과 성착취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미디어를 분별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기본적 미디어 교육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로 곧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이릅니다. 완전한 판단을 하기에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음란물 및 다양한 미디어에 대한 리터러시 교육의 부재는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성인지 감수성의 저하를 불러왔고, 이는 청소년에게 성차별적 요소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지요. 이러한 문제를 보고도 비정기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며 학생들에게 오롯이 시행되는 일방적인 미디어 교육을 이대로 두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현 미디어 교육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까요? 저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외국의 미디어 교육을 살펴보았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의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예방접종형의 미디어 교육이 활발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미디어 교육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권위주의적 독재 정권 아래에 강압적이고 억압적 언론 환경 때문에 역기능적 폐해만을 강조했던 예방접종식 미디어 교육이었으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자유로운 언론 분위기의 미국 등 해외는 대중매체의 다양한 역기능적 폐해에 대항하기 위한 예방접종식 교육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1960년대부터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유럽과 미주, 호주 등의 국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21세기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기르는 데 적합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미디어 교육을 국가교육과정 안에서 비중 있게 변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방자치대가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또한 주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를 보이지만 1994년에 2000년을 위한 교육법이라는 법안을 승인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지원과 함께 각 주들이 미디어 교육에 대한 공통적인 목표를 수립하여 뉴멕시코주, 북캐롤라이나주, 매사추세츠주, 메릴랜드주와 오레건주 등 15주가 넘는 곳에서 미디어 교육을 촉진하는 교육변명과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클린턴 행정부 집권 시기인 2000년도에 21세기에 필요한 역량으로 비판적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협동 능력, 멀티미디어 소통 능력을 교육 정책에서 핵심 과제로 포함시켰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각 주들은 미디어 교육을 위해 교과 내용 기준을 수립하고 전국적 규모의 연구소에서 미디어 교육 자료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은 유아로 시작하여 교육과정 전반에 미디어 교육과정이 부족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반면에 미국과 같은 경우 유치원부터 4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성과 정보교육 국가기준이라는 과정에 학생들이 미디어, 노조 등이 정부를 어떻게 감시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며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 등을 통해 정부의 결정을 파악한 뒤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게 합니다. 역사 과목 국가기준에는 1960년도 대선에서 미디어의 역할, 문화정치 및 정치정보 보급과 텔레비전, 인터넷을 비롯한 다른 미디어의 역할과 영향력, 워터게이트 사건과 언론의 역할 등이 수업 시간에 반드시 다루어야 할 주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역량으로는 10학년 학생의 경우 공신력 있는 인쇄 및 디지털 정보를 모을 수 있고 수준 높은 검색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며 각 정보가 문제를 해결하고 원하는 연구를 하는데 유용한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단기적인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는 데 비해 몇몇의 해외 선진국들은 교육과정 안에 미디어 교육을 수록하여 정기적인 미디어 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사용률이 매우 높은 쪽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유럽 쪽의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저조한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점점 커지는 미디어에 대해 더 확실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디어 교육의 제도화에 대해 논의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소재하는 유엔 교육과학문화전문기구와 대한민국이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2020 글로벌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주간 대표회의 및 청년 포럼을 개최하는데 유네스코는 2012년부터 매년 10월 마지막 주로 지정된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이어 MIL 주간을 맞아 회원국별로 돌아가며 대표회의를 개최해온 바 있으며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처럼 제도화와 함께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것으로 미디어 시민교육을 이어나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도화된다고 해도 그 미디어 교육을 받는 당사자들인 시민들의 태도와 참여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 학교, 사회단체들의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헤아 다큐 조민현이었습니다.